수많은 항공기와 선박이 사라지는 미스테리 트라이앵글, 버뮤다 삼각지대. 그런데 미국 동북부 버몬트주에 일명 육지의 버뮤다 삼각지대가 존재한다고 합니다. 바로 버몬트주 베닝턴에 있는 글래스텐베리 산을 중심으로 우드포드, 샤프트베리, 서머셋 지역을 포함하는 삼각지대, 베닝턴 삼각지대입니다. 근데 저 삼각형의 지대 안에서 실종 사건이 그러면 계속 나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 공포의 베닝턴 삼각지대, 미스테리한 연쇄 실종 사건은 76년 전부터 시작됐습니다. 1945년 11월, 이 지역의 베테랑 사냥 가이드 미디 리버스는 여느 날과 다름없이 당시 4명의 사냥꾼을 이끌고 숲으로 들어갔는데요. 그런데 리보스가 어디 갔지? 사냥을 마치고 돌아오던 길 무리에서 조금 앞서 걷던 리버스가 어느 순간 보이지 않게 된 겁니다. 뭐야? 그리고 아무리 기다려도 돌아오지 않자 마을 주민을 비롯해 미군까지 출동. 그 일대를 샅샅이 수색했지만 리버스의 흔적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베테랑 사냥 가이드라면서요. 그렇죠. 이거 한두 번 다니는 길도 아니고 아니 그 동네를 아주 손바닥 보듯이 훤히 알 텐데. 아, 이게 흔히 말하는 눈 감고도 다닌다 얘기하잖아요. 그럼. 이게 길을 잃은 건 아닐 것 같은데. 뭐 야생동물이랑 마주쳤나? 자, 그런데 실종 사건은 이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리버스 실종 1년 뒤인 1946년 12월 베닝턴 삼각지대의 롱 트레일로 하이킹을 하러 간 대학생 폴라 웰든. 하지만 다음 날 웰든이 수업에 참석하지 않자 이후 실종 신고가 접수됐고요. 갑자기 사라진 웰든을 찾기 위해 대규모 수색대가 투입됐는데요. 하이킹을 하러 갈 당시 웰든은 눈에 띄는 빨간색 옷을 입고 있어서 그녀를 봤다는 목격자들도 많았지만요. 그녀 역시 어떤 흔적도 발견되지가 않았죠. 목격자는 많은데 흔적이 하나도 없다라는 게 공통된 거잖아요. 마지막 포인트를 못 봤다는 겁니다. 저 이상하다. 이상하다 진짜. 자, 게다가 과학적으로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실종도 발생했습니다. 1949년 12월 세인트 알반스에서 베닝턴으로 향하는 버스에 탄 제임스 테드포드. 당시 버스 승객들의 증언에 따르면요. 그 남자 분명히 마지막 정거장에서도 계속 앉아 있었어요. 하지만 버스가 베닝턴에 도착했을 때 그가 사라졌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신비한 실종 사건은 이뿐이 아니었습니다. 1950년 10월에 8살 소년 폴 잽슨과 50대 프리다 랑거까지 연이어 실종. 1945년에서 1950년 사이 모두 5명이 이 베닝턴 삼각지대에서 실종됐는데요. 실종 약 7개월 뒤 시신으로 발견된 프리다 랑거를 제외하고는 그 누구의 흔적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야 미스터리다 이거 한두 명도 아니고. 다들 흔적이 없잖아. 자, 여러분 지금부터 이 아이의 사진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방을 알 수 없는 일본 3대 실종 사건으로 꼽히는 마츠오카 시냐의 사진입니다. 단 20초 사이에 일어난 실종 사건. 지금부터 재조명하겠습니다. 20초. 1989년 3월 7일 당시 4살이던 마츠오카 시냐와 그의 가족들은 외할머니 장례식에 참석하기 위해 도쿠시마현에 있는 친척집에서 하룻밤을 보냅니다. 자, 시냐는 아버지와 형제들 그리고 사촌들과 함께 짧은 산책을 나섰다 돌아오는데요. 하지만 좀 더 산책하고 싶은 눈치의 시냐. 시냐, 그러면 아빠가 동생을 엄마에게 맡기고 올게. 라며 현관 기둥 앞에 시냐를 잠시 세워두었습니다. 자, 그리고 아빠가 다시 돌아오기까지 걸린 시간은 단 20초. 그런데 그 잠깐 사이에 시냐군이 이미 사라져버렸던 겁니다. 그 즉시 가족들은 집 뒤편의 야산과 동네 곳곳을 뒤졌지만 시냐를 찾을 수 없자 납치라고 생각하고 경찰에 신고합니다. 결국 경찰부터 지역 주민들까지 약 100여 명의 사람들이 동원, 샅샅이 수색에 나섰지만 안타깝게도 성과가 없었습니다. 이게 뭐야? 자, 그로부터 6년 뒤인 1995년 일본 T 방송사에서 실종된 시냐를 찾기 위해 생방송까지 진행하게 되는데요. 방송 종료 5분 전 한 통의 미스테리한 전화가 걸립니다. 나는 가와사키에 사는 하야시라고 합니다. 익명만 보장해 준다면 시냐의 행방을 제보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진행자였던 와타나베 마리 아나운서가 결정적인 실수를 해버리고 마는 겁니다. 가와사키시에 사는 치상, 시냐의 행방을 알고 계신다고요?
아, 뭐 하는 거야? 예, 정말. 아, 뭐 하는 거야? 예, 정말 한석준 아나운서 같은 모습이 아닐 수 없네요. 아, 저는 중요한 건 절 실수하지 않아요. 이분은 잘 까먹어서 저런 실수를 안 해요. 자, 이에 당황한 제보자가 전화를 그냥 끊어버렸고요. 당연하지. 끝내 전화는 걸려오지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사건이 발생한 지 어느덧 지금 30년이 흘러갔습니다. 찰나의 시간 20초. 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시녀의 행방은 지금까지도 여전히 안타까운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2014년 6월 불가리아의 공항에서 사라진 한 남성. 7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지금도 여전히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한 사건인데요. 특히 실종 당일 공항 CCTV에 포착된 그의 마지막 모습은 더 큰 의문을 남겼습니다. 짐을 들고 가죠. 평범한 여행객 같은데요? 줄을 두리번 거리는데 왜 이래? 어? 어머머! 가방 다 어디 가고? 가방 놓고 뛰어간다. 어디 가? 자, 재빠르게 달아나 종적을 감춘 실종자는 독일 출신의 28세 남성 라스 미텐크인데요. 자, 이 미스터리한 사건의 발단 살펴보겠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불가리아 여행 중이었던 미텐크. 술집에서 축구 경기를 보던 중 상대팀을 응원하던 다른 일행과 시비가 붙어 싸움에 휘말렸고요. 당시 미텐크는 고막 파열이라는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심하게 싸웠구나. 이대로 비행기를 타면 고막 상태가 더 악화될 거예요. 자, 비행기 탑승 시 기내 압력 변화로 고막 상처가 더 악화될 수 있다는 진단을 받은 미텐크. 결국 그는 귀국을 포기. 병원에서 항생제를 처방받은 뒤 홀로 불가리아에 남았고요. 자, 갑작스럽게 여행 일정에 차질이 생기며 여행 경비가 부족했던 미텐크는 값싼 호스텔에 묵게 됐습니다. 그런데 하필 미텐크가 묵은 호스텔은 매춘가와 불법 암시장이 자리 잡고 있는 우범지대였는데요. 아이고. 저런 데가 싸니까 저런 데를 찾아갔네요. 아, 그래도 좀 좋은 데 가지. 아유. 어머니에게 전화를 건 미텐크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어떤 남자 4명이 자꾸 저를 따라다녀요. 너무 무서워요. 정체불명의 남자들에게 미행을 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자신이 처방받은 항생제가 어떤 약인지 알아봐 달라는 문자를 보내기까지 했습니다. 아, 무섭다. 아니 뭐 본의 아니게 무슨 뭐 범죄 목격자가 됐거나 그럴 수도 있는 거고. 연루됐을 수도 있고 열릴 수도 있고. 의도치 않게 연루가 된 거지. 근데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은 왜 의심하죠? 그것도 이상했나? 극도로 두려움을 느낀 미텐크는 가족들에게 최대한 빠른 귀국길 항공편 예약을 부탁했고요. 곧바로 짐을 싸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자, 그리고 비행기를 타기 전 고막 치료를 받기 위해 공항에 마련된 의료시설을 찾은 미텐크. 그런데 검사를 받던 중 제복을 입은 공항 직원이 들어오자 미텐크가 갑자기 비명을 지르며 뛰어나간 겁니다. 아, 왜? 이후 경찰이 그가 달아난 해바라기 밭 인근을 수색했지만 미텐크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7년째 미텐크는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행방불명된 등산객을 찾기 위해 홋카이도 다이세츠 산 위를 날던 경찰 헬리콥터. 순간 기묘한 문양을 발견합니다. 그 문양은 바로 SOS라고 쓰인 구조 문자였죠. 그리고 실종된 등산객이 무사히 구조되면서 안도의 숨을 내쉰 그 순간 그는 경찰 조사에서 이 SOS 문자를 쓴 적도 본 적도 없다고 대답합니다. 또 다른 실종자를 찾기 위해 산속을 샅샅이 뒤진 경찰. 그러던 어느 날 SOS 문자 인근에서 유골의 파편과 카세트 테이프, 소형 녹음기가 든 가방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테이프 속에는 한 남자의 목소리가 녹음돼 있었는데요. 그 속에서 들려오는 건 누군가의 다급한 외침, 한 남성의 목소리였습니다. 왜 그래? 그렇게 경찰은 유골과 유류품을 테이프 속 남자의 것으로 판단했는데요. 하지만 여기서 의외의 상황이 벌어집니다. 바로 유골의 신원이 여성이었던 거죠. 어머, 남자 아니었어? 게다가 벼랑 위에서 움직일 수 없다라는 저 다급한 외침. 하지만 SOS 문자 인근 그 어디에도 벼랑은 존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당시 행방불명자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수사를 펼쳤고요. 결국 두 연인의 신원을 확인해냅니다. 우여곡절 끝에 사건이 해결되면서 경찰은 유가족에게 유류품을 전달하는데요. 그런데
이 목소리는 우리 애가 아니에요. 뭐야 또. 테이프 속 목소리는 행방불명된 남자가 아니라는 거였죠. 뭐야 또? 나오는 사람 몇 명이야? 정체를 알 수 없는 제3의 인물이 등장하면서 수사는 또다시 미궁에 빠지는데요. 지금까지 일본 최대의 조난 미스터리로 불리는 이 사건. 과연 그 남자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2016년 7월 미국 연방수사국 FBI는 45년 만에 한 실종 사건에 대한 수사를 종결한다고 발표했습니다. FBI도 해결 못한 이 실종 사건은 바로 미국에서 가장 미스터리한 항공기 납치 사건으로 불리는 댄 쿠퍼 사건입니다. 1971년 11월 24일 미국 오리건주 포틀랜드 공항에서 워싱턴주 시애틀 터코마 공항으로 향하는 여객기 안. 검은 정장과 흰 와이셔츠 차림의 한 승객에게 쪽지를 건네받은 승무원은 사색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이유, 쪽지의 내용은 바로 내 가방 안에 폭탄이 있다. 그 승객의 정체는 여객기 납치범 댄 쿠퍼였습니다. 현금 20만 달러와 낙하산 4개를 준비해. 그리고 시애틀 터코마 공항에 여객기를 착륙시킨 뒤 경찰로부터 현금과 낙하산을 전달받은 납치범 쿠퍼. 그 뒤 4명의 조종사와 승무원만을 데리고 멕시코 시티를 향해 다시 이륙했는데요. 그런데 몇 시간 뒤 여객기가 연료 공급을 위해 레노 공항에 착륙했고 이때 무장병력이 여객기 안을 샅샅이 수색. 하지만 이미 납치범 쿠퍼는 돈과 함께 감쪽같이 실종된 뒤였습니다. 아니 근데 낙하산 있었으니까 중간에 내렸겠네 그러면. 아, 낙하산이 있다. 네, 낙하산 일부러 그러려고 받은 거 아니었어요? 그런데 당시 그 누구도 심지어 여객기를 뒤따르던 전투기들도 그가 뛰어내린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왜? 왜 못 봤지? 자, 사건이 벌어진 날은 폭풍우가 내리던 깜깜한 밤으로요. 낙하산을 타고 뛰어내리는 검은 정장 차림의 쿠퍼를 발견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는데요. 아 그럴 수도 있네요. 어두우니까. 그 검은 옷이니까 그렇죠. 밤이면 못 봤을 수도 안 있겠네요. 보일 수 있죠. 네. 자, 그래서 수사기관들은 그를 고도의 훈련을 받은 공수부대 출신의 스카이다이버로 추측하게 됐는데요. 하지만 아무리 노련한 요원이라도 안전장비 없이 정장 차림으로 상공 3,000m에서 낙하를 시도해 성공할 확률은 극히 낮았습니다. 그래서 FBI는 그가 사망했을 확률이 크다고 추측해 낙하 예상 지점 일대를 샅샅이 수색했지만 그의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납치범 쿠퍼가 실종된 지 9년 뒤인 1980년 콜롬비아강 주변에서 현금 다발을 발견. 그리고 확인한 결과 FBI가 그에게 건넨 지폐 1년 번호와 일치했습니다. 증발한 것처럼 실종된 비행기 납치범. 그는 정말 탈출에 성공했을까요? 아니면 전문가들의 말대로 실패로 끝난 걸까요? 진실은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산업혁명 이후인 19세기 말 해외 무역량이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한 영국. 배 운항 횟수가 많아지며 해상 사고도 빈번히 발생하자 영국 정부에서는 1899년 12월 스코틀랜드 북부에 위치한 작은 무인도 아이린 모어섬에 등대를 설치했고요. 등대지기들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루도 빠짐없이 어두운 바다를 비추었습니다. 그런데 1900년 12월 15일 뭐야? 아 왜 이리 어두워? 등대지기들은 뭐 하는 거야? 항로를 표시해야 할 아이린 모어섬의 등대 불빛이 꺼져 있는 겁니다. 깜빡하고 이 불빛을 안 비춘 거 아닙니까? 아. 네, 아니 뭐 등대가 고장이 났던지. 이에 영국 정부에서는 사태 파악을 위해서 며칠 후 아이린 모어섬의 조사대를 파견했는데요. 그런데 아무 인기척이 느껴지지 않는 등대. 원래라면 등대에 함께 상주하고 있어야 할 등대직이 3명. 토마스 마셜, 제임스 다켓, 도널드 메가더. 이들이 모두 감쪽같이 사라진 겁니다. 철칙에 따르면 한 명은 무조건 등대 안을 지켜야 하는데 한 명도 남김없이 등대직이 3명 모두 어디론가 증발해버린 겁니다. 어딜 간 거지? 이게 철칙을 어긴 거 아니에요 이 정도면? 자, 여기서 이상한 점은요. 등대지기용 방수복 3벌 중에 2벌만 사라지고 한 벌의 방수복은 남아 있었다는 겁니다. 등대 밖 방파제에 나가려면 반드시 방수복을 입어야 하는데요.
한 벌의 방수복이 남아 있었다는 것은 등대 안에 한 명의 사람은 남아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방수복만 있고 사람은 사라진 것이죠. 반명은 뭔가 피치 못한 사정이 있었던 건가요? 방수복도 못 입고 일단 등대 밖을 나갔다고 한다면 그런데 섬 일대를 수색하다가 부서져서 나뒹구는 나무 상자들과 휘어진 철제 난간 등 마치 폭풍에 휩쓸린 듯한 흔적들이 발견되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조사대는 3명의 등대지기들이 풍에 휘말려 목숨을 잃었다고 추정, 상부에 보고했습니다. 그런데 무슨 소리야? 그날은 폭풍이 불지 않았다고. 등대지기들이 사라진 것으로 추정되는 12월 15일에는 폭풍이 불지 않았던 것입니다. 거봐. 실제로 등대지기들이 마지막으로 남겨놓은 등대 일지에도요. 바다는 고요했다라고 기록돼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그들의 시신은 물론 바다에서도 유류품 한 점조차 발견되지 않았고요. 결국 등대지기 3인의 행방과 진실은 지금까지도 미스테리로 남아 있습니다.